안녕하십니까. 자산관 비교의 인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일드 2023년 5월 12일 방송 요약 및 해설하고 제 의견 짧게 개진하겠습니다. 이제 연준이 정책금리를 이제 5.25%까지 이렇게 노란 선을 보면 올린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FFR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최종 금리 예상은 그 수준 정도로 지금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그 일드 커브입니다. 그래서 금리의 커브인데요. 지금 보시면 30년물은 3.7%, 6% 주고요. 그 다음에 1개월물, 즉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끝나야 되는, 그죠? X데이트가 예상되는 지점에 이제 몰려있는 금리들은 지금 보면 이렇게 5%를 넘어간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2월물 이렇게 되다가 3개월부터 다시 올라가고 이제 이때부터 쭉쭉쭉 금리가 떨어져서 장기금리, 우리가 중기금리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인터미디어트 10년물, 5년물에서 10년물 사이는 지금 3.5%도 하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알고 계시겠지만 단기일수록 금리를 적게 주고 장기일수록 금리를 이제 많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야지 이제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은행은 초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들에게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장기로 빌려주는 거죠. 뭐 3년, 5년, 7년 뭐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그렇게 빌려줘야지 이제 텀 프리미엄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 그로스 나오셔서 핌코의 예전에 이제 채권 왕이시죠. 이제 이렇게 지금 T는 이 초단기 상품 1개월에서 뭐 2개월 정도 되는 만기를 갖고 있는 국채를 사라. 그때 뭐 설마 그 이자 지급과 원금 지급을 안 하겠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머니 마켓 펀드 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언제든지 돈 인출해 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보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이제 MMF 운용하는 운용사 입장과 개인들은 또 다른 상황이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발행이 유럽부터 해서 그 다음에 또 미국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하이힐드든지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든지 특히 애플도 최근에 이제 채권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제 유망한 게 애플이 채권 발행을 하고 나면 반드시 금리는 올라간다는 그런 속설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통계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기업들은 유럽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은 2022년의 볼륨에 18% 지금 앞서서 발행량이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크리스티나 컵만이라고 해서 인베스코의 이제 글로벌 뎃 시니어 포트폴리오 매니저인데 회사채를 지금 좀 매수하기 꺼림칙하다. 결국에는 분기가 되면은 회사채들도 다 가격이 완전히 이제 똥값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오늘의 출연진들은 많이 반론을 하셨고요. 이분은 반대로 이번이 그 역사상 가장 좋은 이제 기회일 수 있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는 부도율이 한 10%까지 올라가겠지만은 부도가 나지 않는 나머지 90% 기업에 잘 투자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기회이다. 회사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커버넌트라고 해서 커버넌트.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돈을 빌려줄 때, 그죠? 차주, 나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과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좋은 계약 구조, 그리고 좋은 사업의 구조이면은 이번 기회에 싸진 채권을 사게 되면은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출연진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에릭 넬슨, 얼 데이비스, 위니 시잘, 매튜 미쉬. 이분은 웰스파고의 매크로 전략가이시고요. BMO 글로벌 애셋 매니지먼트의 머니마켓하고 그 다음에 채권의
운용 책임이시죠. 그리고 위니 시저는 아시다시피 리서치 센터죠. 크레딧 사이스의 글로벌 스트래티지의 수장이시고, 그 다음에 크레딧 스트래티지 회사채 전략의 UBS 수장 매튜 미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단에는 약간 주니어 비슷하신 분 두 분이 나오셨고, 이 뒤에 부분은 아무래도 두 분 다 좀 크레딧에 강점이 있는 분이시고 약간 시니어 레벨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쇼의 방향이 좀 바뀌었는데요. 예전엔 세 분이 함께 출연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이렇게 따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좀 큰 부분이 과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시클리컬, 순환적으로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냐에 대한 이제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둘 다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의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secular inflation일 확률이 좀 많다 어리 얘기했고요. 그래서 금리가 한 3%에서 4% 사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리 변동성도 상당히 커질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우리가 진입한 것 아니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릭은 듀레이션을 좀 늘려야 된다. 즉 장기채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데 좀 배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물론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 자체 수준도 불과 한 5년 전보다 상당히 올라가겠지만 단기적으로 뭐 6개월, 그죠?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물가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죠?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컨선으로, 그죠? 그런 우려 때문에 물가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좀 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5% 넘는 그런 단기금리의 상황에서 2년물이 급격하게 뭐 4%대까지 뚝뚝 떨어져서 뭐 그렇게 됐죠. 그런 게 바로 스티프너 트레이드입니다. 스티프너 트레이드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지금 역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더 금리가 작지 않습니까? 반대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에 비해서 금리를 더 주는, 즉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정상화, 이 트레이드를 우리가 스티프너 트레이드라고 그러고, 꼭 정상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단기물의 금리가 더 떨어진다는데 배팅해서 돈 버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의견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에어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포지션을 구축한 적이 올해 있었다. 그 얘기는 했고요. 지금은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연준이 정책금리를 갖다가 상당 기간 유지할 확률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절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그 2년물을 갖다가 숏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2년물을 갖다가 팔아버린 거죠. 우리가 숏한다는 것은 항상 내가 먼저 사지 않고 먼저 팔고, 자산을 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 것을 숏한다고 그러죠. 2년물을 숏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년물 금리가 지금 4%라고 보면 2년물 금리가 이제 지금의 초단기 금리, 하루짜리 금리인 5%나 5.25%를 만약에 그 수준까지 유지된다면 2년 동안 내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상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4% 금리가 다시 5%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2년물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숏에서. 반대로 이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숏하면 나한테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이 들어오는 그 양을 가지고 매일매일 초단기 금리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죠? 오버나이트 레이트에 투자하게 되면은 연간으로 5.25%의 이제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절대 수익도 추구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이제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제 금리가 빠른 수준으로 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숏할 물량 정도를 본인이 이제 조절을 해야겠죠. 반대로 금리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죠? 떨어져 버리면은 숏한 부분에 대한 숏 커버링을 하면서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15% 볼 걸 예상한 게 반대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금액을 갖다가 잘 조절을 하면서 반대로 그 금액만큼 먼저 생긴 현금을 갖다가
소포 금리에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숏을 할 때 숏 인트레스트가 또 나가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드 커브가 정상적이라고 하면,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캐리, 그죠? 2년물을 보유함에 따른 캐리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장당금 금리가 역전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이제 롤다운 하면서 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간다면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의 생각을 좀 잘 곱씹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면은 시장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확실히 갈려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출연진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금리가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상당 기간 이 금리를 유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고, 근데 시장의 가격은 그 평균값으로 어느 정도 녹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이분의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포지션에도 있었다가 이제 단기 금리가 더 떨어질 걸로 배팅해서 돈 버신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번 장에.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도 구축하셨던 분이 지금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그래서 말보다 행동인데 뭐 그게 거짓말일 수 있지만은 상당 기간 어느 정도 금리가 유지될 확률도 있다고 이제 보신 걸로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릭은 이제 본인은 이제 금리 인하에 배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연말 정도에 지금 시장 가격 보면 250bp의 인하를 지금 반영하는 것이 급진적인 인하를 반영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급격한 금리의 인상을 보면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이 오히려 말이 안 될 수 있고, 구조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급격한 인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에릭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구조적 인플레이션이라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판단을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연준이 판단한다고 어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금리를 상당히 유지한 다음에 4%의 실업률이 도달한 후에야 인하를 할 것이다. 본인들이 이쪽 배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와 아까 얘기한 이 얘기, 이 스티퍼너 트레이드에서 포지션에 있었다가 지금 빠져나왔다. 이게 일치하는 거죠. 이 사람의 앞 뒤에 말이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단기물을 MMF 운용사는 사실은 보유하기 좀 힘들다. 아까 이제 빌 그로스 채권왕이 나오셔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에릭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제 MMF 운용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이제 펀드에서 돈을 인출하면 초단기 펀드니까요. 그럼 다시 이제 팔고 자기 자산을 팔고 돈 돌려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주 초단기물은 정부에서 디폴트할 우려가 지금 확률이 약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유하기 힘든 구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MMF들은 그 아주 초단기물을 팔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만큼 가격이 싸진 거겠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투자할 만하다고 하죠. 근데 너무 이제 만기가 짧으니까 재투자 위험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매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요 두 분 세션은 끝났고요. 이제 매튜가 얘기하기를 3분기에 얕은 침체를 이제 예상한다. 그래서 4분기에는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안전자산이 더 잘할 수 있다. 채권의 가격 하방성이, 가격이 떨어질 채권이 회사채죠. 회사채의 가격 하락 위험이 어느 정도 있다. 그렇지만은 12개월, 24개월 앞을 내다본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식 대비 회사채가 지금 상당히 좋은 가격이고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위니가 이제 답변을 한 건데요. 지금 회사들의 그 구조가 회사채 대차 대조표가 상당히 괜찮다, 견고하다. 그 다음에 지금의 가산금리도 피크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부채 함도 협상에 이제 문제가 없다면 이란 단서는 없지만 충분한 버퍼를 주는 이자율이다. 그러니까 이자 수준이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감안해도 충분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도 이자를 많이 주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장땡이지 않습니까? 뭐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튜 같은 경우는 부도율 자체는 내년이 고점이 될 거고, 왜냐면 이제, 앞에서 브루스라는 분 나오셔서, 이제, 요분이죠. 요분 나오셔서 부도율 한 10%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본인이 볼 때 하이힐드의 부도율은 한 6%, 그다음에 leveraged loan 마켓은 8에서 8.5%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시 부도율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도율이 형성이 될 걸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4.25%로 금리를 연준이 낮출 걸로 봤고, 그 다음 내년에는 2%로 인하를 예상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leveraged loan이라든지 우리가, 변동금리 상품이죠. 변동금리를 조달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private credit. 그죠? 공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주 중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채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회사채 시장을 얘기하는 게 사채 시장. 거기서 이제 숨쉴 공간을 어느 정도 부여해줘서 투자자 유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해줘야지, 중소기업들이 그나마 지탱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금리 인하의 근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존 금리를 계속 5%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8, 90년대 극심한 부도 그런 사이클이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회사채 시장 전체도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과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붕괴할 것으로 이제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군의 대체적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자 보상 비율이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번 돈을 전부 다 이자를 갚는데 지금 투입하고 있고, 지금 현재 조달 금리가 이런 중규모, 중소규모 회사들이 다 10% 정도라는 거죠. 평시에 2, 3년 전만 해도 한 5%에서 조달했던 금리가 지금 10%니까 겨우 돈 벌어서 다 이자 갚는데 쓰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있으니까, 그쵸? 그게 2024년도까지 지속이 되면은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지탱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비탄력적으로 연준이 만약에 행동을 취한다면은 극심한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인하할 것이다. 뭐 반대로 그렇게 UBS의 매튜 미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결이 다른데 위니는 물론 회사채를 좋게 봤지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금리 유지를 예상했다. 우리가 이런 leverage loan이나 private credit 시장에서의 그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좀 연장을 좀 해준다든지 차주에게 아니면은 좀 단기적인 문제면은 오히려 돈을 더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채권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개별 기업의 이슈다. 그러니까 트리플 C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일부 미디어 기업들,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제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런 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데 자금 조달 구조가 안 좋은지, 뭐 레버리지가 물론 큰 기업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돈을 아예 못 버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개별 기업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할 시점이다.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블룸버그 리일드 요약을 마치고요. 제 방송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